예, 민주당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맞서서 이른바 97그룹에서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들이 뭉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뭉쳐서 정말 이재명 의원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직접 관련됐던 영상들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기감이 모두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컷오프 이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단일화를 함께 하자, 추진하겠다는 큰 방향을 선언해서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우리 당의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의 지금은 단일화? 비전을 낼 시간이라고 보고요. 현실적인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컷오프 이후에는 당연히 그걸 열어놓고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컷오프 전에 얘기하는 방법이 그런 뭐 거를- 있나요? 알려주세요. 없는 것 같아요. 비이재명 단일화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오늘 다른 당대표 후보들 서로 단일화 제안 나오고 눈이 누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한 입장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단일화 같이 경쟁자 한만의 제안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서요. 현 변호사님, 네. 이재명 의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뭐 어디 저기 누구를 찾으시더니 뭐 운전기사분을 찾는지 하여튼 찾으시고 오늘도 기자들 질문에 일절 대답도 안 하시고 원래 기자들 질문에 대답 잘 해주셨잖아요. 왜 그렇죠. 바뀌었어요? 예, 지금 대통령도 아마 바뀌시고 이재명 의원도 바뀌시고. 아니 이제 일단 뭐 전당대회에서 뭐 어대명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이슈로 크거나 지금 어찌 보면 그 전에 뭐 서른 의원이 굉장히 세게 공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대응은 안 하고 원래 스타일 같으면 누가 공격했을 때는 굉장히 받아치는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97그룹 단일화 한다 그러지만 단일화 일단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논란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대응해 것 주는 순간 논란만 키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무대응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강훈식 의원님 얘기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컷오프 통과에 다 지금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 3등으로 컷오프에 97그룹이 통과한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단일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97그룹 중에서 2등 하는 분이 차기에 자기가 당대표 할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차기 싸움이 강해요. 근데 네 분이 다 97그룹 네 분이 뭐 다 본인들이 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나눌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등, 3등이 합쳐가지고 1등을 이길 수 있다. 예. 그러면 진지하게 단일화 논의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누가 돼도 2등, 3등이 연합을 해도 1등을 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차차기 바라보는 경쟁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단일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대표는 이재명 또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어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 쳐요. 그 이후에 맞닥뜨리는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찰 리스크처럼. 아니 이준석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의원이 뭐 당대표 되면은 봐주고 안 되면 안 봐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 그 국민의힘의 이쪽에서 다 고소고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의원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맞닥뜨리는 리스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으로 검찰, 경찰 다 장악을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고소고발 많이 당했거든요. 예. 보면 사실은 야당 정치인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대표 되고 말고의 문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재명 의원 본인 스스로도 저 사법 리스크는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 그러면 국민 여론은 어떨까? 지난 대선에서 0.7% 포인트로 석패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오를까? 정말 대선 때처럼 막 40%까지 쭉쭉쭉 올라갈까? 아니면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 또 나와? 라고 해서 되려 더 떨어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49.5%인가요? 제가 예. 지금 뒷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에 근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주에 또 민주당이 또 실책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앞서 이제 때문에 탄핵 얘기도 예, 뭐 그렇고. 탄핵 예. 얘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민주화 유공자법 저는 이것도 아니 초반에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이 얘기를 할까 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국민들의 중도 보수 쪽에 예. 반발을 좀 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 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제 민주당은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고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하는 이런 예. 양상이 이제 계속 보이는 건데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과 그 주변 인사들은 상당히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는 약간 이게 피의 사실 공표처럼 뭔가 아직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 같은 좀 표현이어서 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부적절하니까 쓰지 맙시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당 행위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기자들이 묻는데 대답 안 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바로 백현동 관련해서 감사원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특혜 사업이다라는 내부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국토부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로 지적되는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해당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본인이 1호 법안으로 냈던 민영화 법안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등등의 이슈와 관련해서 뭐 그것은 그것대로 해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28일 이제 1차 컷오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들 이제 사활을 걸고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하는 이런 모양새여서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빚을 만한 발언은 아예 하지 않는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뭐 되는 거는 지금 분위기상 압도적인 분위기가 여론조사나 이런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된다고 치면 그 이후에 일반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윤희석 대변인에게 여쭤본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의원이 진짜 당대표가 되면 국회의장단에게는 소주 먹자고 제안한 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의원에게도 소주 먹자고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임기 내내 안 만날 것인가? 여야 영수회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 아니 뭐 충분히 만나실 수 있는 거죠. 소주는 안 먹더라도 어쨌든. 예. 아니 소주 드실 거예요 아마 만나시면은 예, 당연히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대표가 누구든 간에 인정한다. 제1야당의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 열어둬야 예. 된다고 보는데 자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할 때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뭘 하겠다는 여러 가지 플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국민적 관심은 뭐 이런 말 쓰지 말라고 뭐 했다고 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선부터 가지고 왔었던 6개 그 수사되고 있는 사안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에 상당 부분 관심이 쏠릴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위험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생각이 다른 분들은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 보면 1년이 지났고요. 이재명 대표 시대가 되면 2년, 다음 총선까지 그럼 도하 3년 정도가 주인공은 이재명이 되는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뭐 바뀔 거 없이 야당이 3년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분이 갖고 있는 리더십과 약점과 또 나름의 강점. 그러면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법 리스크 외에 박지원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통보를 했는데 뭐 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 좀 잠깐 지금 화면으로 그냥 얘기를 하죠. 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에 자신에게 공천해달라고 전화를 걸어서 압박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약간 이렇게 밀려나신 분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현 변호사님은 당연히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할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데 아니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예. 근데 뭐 정치인이 본인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죠. 예. 낼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본인이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니까 안 돼 하고 자르면 되는 거죠. 그걸 들어준 걸 제일 후회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 권한이 있을 때 얘기를 지금 나와서 뭐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예. 물론 뭐 의견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공천 관련 문제였고 예.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에 나가는 사람인데 뭐 공천 문제에 대해 얘기 안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밀려났다기보다는 제가 보기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일단 당내에서 자격이 안 된다 그랬는데 굳이 나가서 뭐 나가겠다고 하고 또 기자회견하고 접수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를 마치 청년 정치 밀어낸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룰의 문제거든요. 룰이라는 거는 누구나 어차피 공평한 문제예요. 예전에 예. 뭐 인재영입 자꾸 비교하는데 인재영입 하는 거는 공직에 나가는 분들이고 당내 출마는 기본적으로 아니 6개월도 안 된 분이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우리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렇지만은 뭐 당원 자격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도 하고 외부 인사 하는데 당 대표 출마하는 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당 룰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럼 그거를 안 됐으면 아니 내가 그럼 6개월 이후에 그럼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예.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나한테도 예의를 인정해 달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청년 정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좀 오버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분위기, 어떤 것들이 형성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만 놓고 보면은 고위 전략회의에서 자기가 막 얘기를 해도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듣지도 않고 그래서 심지어 나를 패싱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요즘 좀 격한 표현을 쓰면 나 왕따 시키지 마 이 표현이거든요. 왜 그렇게 왕따를 시켰을까? 젊은 비대위원장 데려다 놓고 새신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놓고선 왜 정작 왕따를 시켰을까? 저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랬어요? 제가 그 취재 좀 현장에 해보셨어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가지고 매우 현 곤란한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데. 예, 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셔야 되지 제가 않을까 막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하는데 아니 고위 전략회의 뭐 저도 예전에 있을 때 들어가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수치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떻게 짤지 뭐 여론조사 과계장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 수립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하고 달라요. 최고위원이라는 건 비대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전략회의 이러면 아마 당직자들이 뭔가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전략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자리거든요. 회의하는 자리에서 무슨 왕따 시키고 뭐 이럴 게 없어요. 본인이 실무적 회의하는 자리다. 아 그렇죠. 그러면 물론 당연히 기조를 잡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제가 보기엔 아마 당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당 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기조를 잡고 방향을 잡는 의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데서 본인 얘기를 안 들어줬다라고 밖에서 또 왕따시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아직 정치를 잘 모르거나 정당을 잘 모르거나 그래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 다음. 예. 스스로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분 같아요. 근데 그 당 내부에서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을 저렇게 패싱하고 왕따시킨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고 다들 그 당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치에 들어오면 정치의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박지원 위원장 때문에 유탄 맞은 분도 계셔요.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 규정에 원래 7년 이상 당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 1월 23일 복권 문제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6개월이 안 돼서 며칠 때문에 이분도 최고위원 출마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만 존중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저렇게 하지 말고 좀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들 그 두 분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두 분에게 기회를 좀 드리려고요. 빨리 여기 모셔가지고 시원하게 자기를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마디 하시라고 기회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